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로 임명할지 조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을 향해 거짓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큰 소리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 대통령실은 왜인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보겠냐고 반문하며 매우 자주 들렀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럼 뭐 커피숍에서 보겠어요? 대로변에서 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우리 집에 우편 택배 배달하시면 수시로 오잖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하라고 조언했다며 빠른 부처 장악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장으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시면 각 부처를 빨리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아는 자가 안내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이 지난 대선 여권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켰다며 자신을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냐, 결정권자, 즉 대통령이 오라고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를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해야죠. 허위면. 야권은 일제히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거론된 인사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수많은 보수 정치인이 약점이 잡히고 난리가 났는데 누구 하나 입도 뻥끗 못하는 상황이 한심하고 수치스럽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명 씨는 수억 원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슨 소설을 쓰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 상관이 없고 공식 회계 자료도 아니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은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끝장 국감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간 회의는 9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으로 관저공사를 맡았다고 지목된 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명령장을 들고 직접 21g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는 오래전부터 비워둔 흔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소환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여야는 다시 한번 부딪혔고 국민의힘 측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늘 한번 나가서 들어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로 논란이 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민주당은 김건희 심판본부를 가동하고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 국감 이후에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친일 2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불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국회가 강제 구인을 검토하자 뒤늦게 출석하겠다며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직무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 등에 나가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 대해선 여야 모두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첫날 국회 과방위는 오전 내내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이렇게 사실을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불러서 또 무슨 뭘 자백을 하라고 하는 것은 또 잔인한 일이고. 월급 따박따박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따박따박 받고 나가고 싶은 유튜브 다 돌아다니는 분이 사형수라고요? 야당 의원들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은 오후 3시 넘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행 명령장 발부 때문에 나오신 건가요? 그래서 예. 아니 이게 굳이 뭐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할 사안이 되나? 뭐 그거야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생각을 하고서. 탄핵소추로 출근 이틀 만에 직무정지된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2달간 급여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 발언은 물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판사를 공개 비판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여야로부터 한 목소리로 질타를 받았지만 MBC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했습니다.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직무 정지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던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는 방통위 직원을 동원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방통위 직원을 동원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십니까?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한 언론사가 시행한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방통위가 꼴찌에서 2번째였다는 지적에는 자신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중잣대도 오늘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E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당적 확인, 경력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똑같은 잘못이 반복된 지난 7월 MBC, KBS 이사 선임을 두고선 문제 없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EBS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경력 오류. 유 이사장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엔 1972년부터 76년까지 고등학교, 85년까지는 중학교 국어교사였는데 주요 경력란에는 72년부터 85년까지를 고교 국어교사 재직기간으로 적었던 겁니다. 또 당적 보유 여부를 정당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방통위 감사팀은 담당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시춘 이사 선임 당시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으로 바뀐 뒤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똑같은 과실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박문진 이사로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주요 경력란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MBC 등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라고 써냈습니다. 그러나 EBS 외엔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로 명백한 허위 기재였는데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2번 합니까? 당적 조회 안 한 거? 경력과 관련하여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한 보고서를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른바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통위는 지난 7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결정이 위법하지 않으며 담당자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또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지난해 세계 박람회 유치도시 발표 직전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했던 외교부 공문이 공개됐습니다. 완패를 앞두고서도 실제 판세를 전혀 읽지 못한 외교부의 보고를 두고 야당은 현 정부의 외교 참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반면 여당은 정부의 비밀 문서가 유출됐다며 경위를 조사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초점을 돌렸습니다. 양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판세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대형 화면에 공개했습니다. 박람회 유치국 결정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주재 공관에 보낸 건데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것이란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열린 1차 투표에서 한국은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의 사우디에 완패했습니다. 투표 직전까지도 외교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본부의 판서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 측의 주장같이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할 것이다. 맞긴 맞네요. 119표를 얻었으니까. 외교부는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 대신 해당 문서가 3급 비밀이라며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습니다. 상급 기밀 문서가 누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일단 범죄 행위입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해당 공문의 출처를 따지는 건 외교 참사라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라는 거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에 참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지금 현재 저게 비밀 급수가 몇 개라 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완전히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버리는 겁니다. 외교부는 소관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밝히고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친한계의 움직임을 두고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회사와 당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힘 탈당에 이어 SGI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직도 사퇴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 전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보도를 사주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정식 조사에 착수했고 한동훈 대표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우리 당은 서울의 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친한계와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대규모로 만나면서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특히 유난 갈등의 배경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김 여사의 사과 타이밍이 이미 늦었다.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지금처럼 똘똘 뭉쳐서 방어하자. 이렇게 하면 민심과 우리가 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걱정을 공유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윤석열계에선 즉각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이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나선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유난 갈등이 자칫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최근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공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녹취록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범죄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오늘 이 대표를 비롯한 3명을 형사고발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고발이라며 검찰의 사건 조작을 덮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진술을 유도하는 검찰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문제의 녹취록 중 일부분을 틀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로비했다? 네. 이 전 부지사가 작년 7월 변호사와 접견했을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재판 로비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을 폭로하려고 해서 두렵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아요. 이런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그런 거짓 폭로를 할까 봐 두렵다는 얘기였는데 전체 맥락과 정반대로 녹취를 짜깁기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라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깁기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중범죄 혐의, 즉 변호사비 대납과 무죄 재판 로비, 불법 정치 자금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3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방탄 국감에 이어 이 대표 저격을 통해 물타기 국감으로 끌고 가는 집권 여당의 행태가 점입 가경이라고 즉각 맞받았습니다. 또 박상용 검사는 사건 조작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으로 탄핵 대상자를 감싸기 위한 물타기 고발로 조작 수사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은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군의 핵심 전력이 됐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라며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직접 독려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 스텔스기입니다. 소형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X의 후속 모델로 크기는 3배 커지고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고도화됐습니다. 45,000피트 상공에서 감시 정찰과 통신 중계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직접 미사일을 쏘며 지상 표적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66억 원.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개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과제가 국가 예산 사정 때문에 중단됐는데 관련 활동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죠.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올해 국방 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보다 2,600억 원 깎인 4조 6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미래도전 국방기술의 경우 1,200억 원, 약 35%가 깎여나가면서 다목적 스텔스기 사업 예산이 올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월 서둘러 개발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했던 사업이 아예 중단돼 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세계 각국이 핵심 전력인 스텔스 무인기 개발 경쟁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미 스텔스 무인기를 운용 중인 미국은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고 중국도 24기 이상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차이웅 7을 개발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지시해놓고 정작 국방 R&D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입니다. 연구개발비 삭감에 따라 저궤도 조기경보 기술 등 미래전의 핵심인 다른 국방기술 개발 사업 8건도 올 들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방사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그런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었는데도 미래전의 핵심인 기술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보안시설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해병대 사령부가 도용된 신분증 하나로 보안이 뚫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령부 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군은 보안 사고가 아니라며 정보 유출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병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월 해병대 사령부 중앙수사대 시설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현장 소장은 노동자 10여 명을 부대 밖으로 철수시켰는데 2시간 뒤 노동자 1명이 빠진 걸 알게 됐습니다. 인원 파악을 하고 정문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그 주민등록 신분증이 하나가 남아서 찾아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노동자 1명은 크레인이 들고 있던 거푸집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얼굴과 업체가 제출한 신분증 속 사진이 달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60대 황모 씨인데 제출한 신분증은 한국인 김모 씨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사람의 신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부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하니까 그게 이제 나 좀 문제가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해병대 사령부는 보안시설로 민간인이 군부대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대조하는 등 신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촬영을 막는 보안 앱을 설치하고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숨진 중국인 황 씨는 신원을 속이고 지난 5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부대에 출입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조작한 명단에 해병대 최상급 부대가 뚫린 겁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은 보안사고로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한 보안사고입니다. 한국인이었어도 문제인데 외국인이었다면 더 철저한 경위와 기밀 유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출입 규정에 따라 조치를 했는데 신분증이 도용돼 벌어진 일이라며 보안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사업체가 경찰 조사에서 군부대 공사에 외국인이 있으면 입찰 절차가 까다로워 신분을 속이고 일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받아준 셈입니다. 저한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수사 중이라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숨진 황 씨의 휴대전화가 확보됐지만 군은 기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공 혐의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현장 대회 등의 혐의점, 즉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황 씨 사망 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민등록증이 도용된 경위 등도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중재로 수차례 휴전 협상을 벌였지만 전쟁은 가자 지구에서 레바논 그리고 이란을 향하며 중동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현지에서 취재 중인 김민찬 특파원의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섬광이 번쩍이더니 갑자기 빨간 불꽃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에 탄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고 연쇄 폭발도 벌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이제는 헤즈볼라와 전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에서는 어제도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וב-12 החודשים שעברו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מקצה אל קצה. וכל העולם משתאה מהמכות שאתם מנחיתים על אויבינו. 레바논 헤즈볼라도 반격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수십 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쏟아부었는데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처음 시작됐던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지난해 하마스가 기습했던 그 시각을 즈음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퍼부었고 하마스는 미사일로 텔아비브를 노렸습니다. 1년 전 시작됐던 전쟁은 여전히 이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생존자는 등에 남은 총알 자국과 팔 흉터로 1년 전에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We see the terrorists hiding and waiting to civilian that not do anything for anybody. This is the most traumatic. 전쟁 1년을 맞아 도시 곳곳엔 전쟁 종식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내걸렸고 휴전가 100여 명의 남은 인질 귀환에 실패한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לגבי המלחמה זה צריך להיפסק, כי שני הצדדים, שלושת הצדדים, כל הצדדים סובלים. צריך לזכור שבסוף זה חיי אדם.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피해는 극심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4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고 9만 7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전쟁 1주년을 지나면서 포성이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어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현지 연결해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찬 특파원, 먼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로시 하니크라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레바논 국경까지 10km 남짓 떨어진 곳인데요. 제 뒤로는 국경을 맨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현재 이곳 북부 지역에는 공습 경보가 수시로 울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면서 취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북부면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돕겠다면서 수시로 공격했던 곳 아닙니까?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 북부 국경 일대를 돌아다녀 보니 헤즈볼라가 공격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날 때 놀랄 정도의 포성을 연이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방금 폭탄이 떨어졌는지 검은 연기와 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여러 번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 시민들도 포성과 폭발음 때문에 인터뷰 중간중간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다만 더 참혹한 실상은 이곳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곳은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라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명피해가 큽니다. 국제사회는 연일 휴전을 얘기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확전만 되는 모습인데요. 휴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각국이 3주간의 휴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된 폭격으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내각은 휴전을 사실상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최대 군사 원조국인 미국 말도 듣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내친 김에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중동 정세를 재편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전보다는 5차 중동 전쟁이 더 가깝다는 말이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을 밀착 감시하는 무술 유단자들, 바로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 얘기입니다. 최근 영화로도 나와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전기 충격기를 활용해 난동을 제압하는 영화 속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선 제압 장비가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어서 진압 장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현실 속 무도실무관 신수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말하지 마. 반말하지 마세요. 죽여라. 반말하지 마. 술에 취한 남성을 제지하자 고함을 치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감독 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나 경보가 울리자 무도실무관이 출동한 겁니다. 오늘 부모님 집까지 다 갔다 오세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아, 잠깐만. 얘기만 한다고, 얘기만. 나 구속해도 좋으니까 얘기만 한다고, 얘기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나 건들지 마. 때려. 나 구속해도 좋으니까 때려. 갑자기 화면 밖으로 달려가는 남성. 이 남성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집어들어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게 달려들었고 무도실무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3단 이상 무술 유단자들이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재범을 막는 무도실무관. 최근 이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충격기나 3단봉을 쓰는 영화 속 모습과 달리 실제 무도실무관은 제압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를 지급할 근거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방검복과 장갑을 지급받는데 이조차 근거 규정 없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 법무부가 임의로 지급한 장비들입니다. 퇴직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인간 방패다. 우리는 그냥 법무부의 일회용품이다. 작년 9월 경북 청도. 욕하지 말라고요. 누가? 저 지금 뭐 놀러 왔습니까? 술에 취한 감독 대상자와 몸싸움으로 보호관찰관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고 무도실무관이 맨몸으로 난동을 제압했습니다. 무도실무관들의 바람은 3단봉 하나입니다. 민간 경비회사 직원들도 들고 다니는 거를 흉악범 산다는 무도실무관이 못 들고 다닌다? 불법 무기다? 무도 3단들을 뽑아놓고 말로만 타이를 하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가고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약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화와는 사뭇 다른 현실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보호관찰관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사명감이다. 그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일을 한다.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따라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선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진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 정부는 급하게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업무 범위 관련 지침을 내렸죠. 그럼 생명이 오가는 수많은 처치의 순간에 이 지침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PA 간호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모든 병원을 확인해 봤더니 응답한 간호사 전원이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그래서 자신들도 겁이 난다는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나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파업 엿새 만에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부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숙련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지침으로 만든 겁니다. 간호협회가 시범사업 6개월을 전후해 사업에 참여한 병원 160곳 전체를 상대로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15곳 병원 간호사들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모두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장 근처 중심정맥에 약물을 투입하는 중심정맥관. 관 삽입은 물론 관을 제거할 때도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새 들어간 공기가 혈관을 막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전담 전문 간호사만 맡으라는 게 지침이지만 26개 병원에선 일반 간호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겁이 나요. 이게 한 번에 못 뽑고 혹시라도 중간에 걸려가지고 에어가 들어갔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될까. 호흡을 돕기 위한 기도관을 빼는 일은 제일 숙련도가 높은 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는데 36개 병원은 아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수십 년간 그걸 해왔던 사람들도 무섭거든요. 결과적으로 간호사들은 의료진이 나가고 없는 그 공백 상황을 불법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된 세부 사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제대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급한 상황에선 간호사가 약을 처방할 수도 있게 하는 내용이 정부의 업무 지침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방 이후 반드시 의사가 확인을 하고 간호사와 의사 모두 서명을 해야 하지만 이 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 처방뿐일까요? 의사들이 하던 난이도 높은 업무까지 대신하게 돼 두렵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정부는 간호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초안 작성 등 9개 업무는 간호사가 조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특히 검사와 약 처방 업무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코사인 제도, 급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조치한 뒤 의사가 나중에 승인하고 대신 간호사와 의사 모두 서명을 남기게 한 겁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답변을 보내온 115개 병원 간호사 중 90개 병원 간호사가 지침을 어겼다고 답했고 특히 71곳의 간호사는 약 처방에 있어서도
코사인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사립병원 간호사는 MBC 취재진에게 약 처방 업무가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도 당연하게 아이디랑 기본을 저희한테 공유를 하고요. 저희들은 그걸 표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현장 경험이 오래전인 교수나 과장급 전문의들이 채우고 있는데 한 국립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어떤 검사를 추가로 받을지도 사실상 스스로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해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들 계셨어요. 처방 어떤 거 넣어주세요까지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약 처방뿐 아니라 전공의들이 도맡아 했던 동맥관 삽입 등 난이도가 높은 현장 업무들도 간호사에게 상당 부분 넘어왔다는 게 현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실패 많이 해서 막 되게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한두 시간을 하고 팔에 이제 막 멍이 계속 들고 막 하니까. 평상시 안 했던 일들이 지금 다 넘어온 거고 그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한 심적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환자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들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간호사를 대규모로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열흘도 채 안 남긴 오늘 방송 3사에서 중계된 TV 토론이 보수 단일 후보 1명만 초청된 대담 형식으로 방영됐습니다. 같은 시각 진보 진영 단일 후보는 맞불 성격의 유튜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TV로 동시 중계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대담회. 출연자는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뿐. 그래서 토론이 아닌 대담이었습니다. 출마 후보 4명 중 조 후보만 초청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였는데 녹화 전부터 논란이 거셌습니다. 후보자 간 공방 대신 질문지가 사전에 주어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자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 방송 같다는 비판 댓글이 방송 내내 올라왔습니다. 같은 시각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맞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진단평가 실시 등 학력 신장을 강조합니다.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승계를 공약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한 단계에서 나아가는.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에 대해서 조 후보는 정치사 중심의 서술 관점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고 건국과 독립의 영웅들, 호국의 영웅들, 이러한 롤모델 영웅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 후보는 역사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특정 정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큰일 나죠. 현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에도 조 후보는 시범 기간을 늘려 단점을 보완하자고 한 반면 정 후보는 전면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외에 출사표를 던진 윤호상 후보는 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24시간 응급돌봄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최보선 후보는 초등학교 1교실 2교사제, 기초학력 책임제 등을 공약했습니다. 조 후보와 정 후보는 오는 11일 EBS가 주관하는 사자 토론회에서 마주 앉아 상호 검증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녹색 소형 SUV 캐스퍼를 몰고 삼거리 한가운데로 들어섭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머뭇거리던 차량은 뒤늦게 좌회전을 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캐스퍼는 2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다 뒤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촉 사고 후 멈춘 차들로 뒤따르던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문다혜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약 0.149%,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근처 파출소로 이비 동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문 씨가 걸어서 이동한 길입니다. 문 씨는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신원 확인을 거쳤습니다. 문 씨가 캐스퍼를 운전하기 전 근처의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르면 오늘 문 씨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출석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일반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자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경차 한 대가 난데없이 거꾸로 튀어나옵니다. 차선을 비껴가며 비틀거리던 차량은 달려오던 승합차 트럭과 연달아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몰던 경차가 역주행해 1톤 트럭과 승합차 등 7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맥박 짚어보고 했는데 아예 맥도 안 뛰시고 구급차들 이제 뒤늦게 왔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다 했는데도 아예 안 뛰시더라고요. 사고 전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달리던 경차는 부평 나들목을 빠져나와 부평대로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우회전에 나들목에 거꾸로 진입하면서 100m를 역주행한 겁니다. 사고 동선엔 우회전 금지를 나타내는 교통 표지판이 서 있었지만 경차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했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입니다. 지가 미숙이갖고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나누지고 갈리는 길에서 내비는 뭐 직진을 좀 더 가서 우회전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도 우회전해버리고. 경찰은 경차 운전자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요. 만취 상태로 보였지만 끝까지 음주 측정과 체혈을 거부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춰서자 승용차가 앞을 막아섭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뒤쫓아온 경찰이 다가가자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올려 달아납니다. 도심 속 도로를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내달리며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듭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설 때마다 차선을 바꾸어 달아났고 택시와 승용차 등 시민들도 옆 차선을 가로막으며 추격에 가세합니다. 결국 15분 동안 뒤를 쫓은 끝에 순찰차가 앞 차선을 가로로 막아선 뒤에야 도주극이 끝납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가 문을 두드려도 운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휴대폰만 만지면서 전혀 경찰의 요청에 불응하는 상황이었고 보행이나 언행 부분에 대해서도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2.5km가량을 달아나다 이곳 오거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체포된 지 3시간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다시 적발되고 싶지 않아 도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에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와 체열 검사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그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또한 그 벌금 등에 있어서도 더 중하게 부과되고. 경찰은 결국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중앙 119 구조대 소속의 한 팀장이 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의혹으로 고소된 뒤 직위 해제됐습니다.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귀를 수차례 깨물어 피멍이 들게 했다는데요. 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위치한 119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앞마당입니다. 소방관들이 쉬는 시간에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대 팀장이
한 소방관에게 무언가 속삭이듯 다가갑니다. 이날 6번 정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족구를 못한다고 질책하며 귀를 깨물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방관은 귀에 피멍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관 생활하기 싫으냐? 그만하게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날 족구대회는 팀장이 주도해 센터 소속 3개 팀이 단합대회를 겸해 연 친목 경기였습니다. 족구 경기는 팀 간 교대 시간을 활용해 이루어졌는데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팀장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소방관에게 호통을 쳤는데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헤딩을 잘 못하게 되면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이 엉뚱한 데 한 번씩 나가면 발목까지 잘라라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피해 소방관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엄중히 처벌하고 실질적인 갑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과 중앙 119 구조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팀장은 의혹에 대해 진정인이 대면을 피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조사 결과가 자신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인 어제 주말인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해당 팀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잠깐 사이 잃어버린 딸을 평생 찾아다니다 44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그 사이 아무도 모르게 해외로 입양된 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태순 씨는 잃어버렸던 딸을 44년 만에 품에 안았습니다. 실종 당시 딸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엄마 시장 갈 건데 안 가? 그러니까. 엄마 나는 얘들하고 놀 거야. 그래고 딱 와갖고 찾아보니까 애가 없어요. DNA 검사로 찾게 된 딸은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시 낯선 사람을 따라 기차를 탔다가 충북 청주에서 제천까지 간 뒤 경찰에 의해 인근 영화원에 넘겨진 겁니다.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건 실종 9개월 만이었습니다. 한 씨는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토록 짧은 기간에 입양이 이뤄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아가 무슨 고아야. 우리 애가 찾아주려고 조금만 했으면 청주 경찰서 내가 날마다 갔어. 날마다. 한 씨는 지난 70년대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 입양을 부추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고 아이도 경찰서 미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 갔고 같은 관내에서 2개월 동안이나 생활하고 있었는데 왜 아이를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이 부모 모르게 해외 입양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48년 만에 가족과 만난 백상열 씨 역시 노르웨이에 입양돼 자랐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엔 서울 동작구에서 실종된 백 씨가 경기 수원시에서 발견됐고 수원시청을 거쳐 고아원에 맡겨진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본명과도 다른 이름으로 노르웨이에 보내졌습니다. 아이를 주었으면은 시청 직원이 경찰서를 보내줘야지, 부모를 찾아줘야지. 왜 고아원에를 보내주냐고요. 이 같은 해외 입양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입양인들의 요구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당시 해외 입양 과정에서 벌어진 36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전기차 화재를 진화하는데 보통 8시간, 때론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걸 10분 안팎으로 단축해주는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정인공 기자입니다. 전기차에서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금세 시뻘건 화염이 차량을 뒤덮습니다. 사방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질 않습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차량 아래로 납작한 장비 한 대를 밀어넣자 점차 연기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잡히지 않던 화재가 약 10분 만에 진화 완료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와 소화장비 개발업체가 함께 개발한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전력 공급이 없어도 차량 하부에 구멍을 뚫어 배터리에 직접 소화수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분사하기 때문에 진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1000도까지 올라가는 배터리 열폭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출동 나가기 전에 상당히 좀 저희 소방관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유동적으로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1,500만 원 수준인 진화 장비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해 전기차 화재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 소화에 사용된 이후에는 한번 점검을 한 이후에 폴커터 같은 일부의 부품을 교체를 하고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6개 소방서에 시범 배치된 이 장비를 완성차 업체로부터 기증받아 전국 241개 소방서에 모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유명 요리사 대 제야의 고수. 독특한 대결 구도의 요리 프로그램이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은 식상하다는 이야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요?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을지로 골목 안 좌석 15개가 전부인 작은 식당. 매일 전국에서 공수한 재료로 만든 한식 코스 요리가 펼쳐집니다. 낙지젓 카펠린이고요. 면이랑 깻잎이랑 낙지젓을 삼합처럼 싸서 드셔야 맛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가는 숨겨진 맛집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연차 쓰고. 그런데 최근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뒤론 거의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초 만에 10월 전석이 다 마감됐다고. 100명의 요리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넷플릭스의 서바이벌 요리 프로그램. 비영어권 TV 시리즈 1위에 오르고 각종 패러디를 쏟아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과 다른 건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계급을 매긴 겁니다. 이미 유명한 요리사인 백수저와 제야의 고수 흑수저, 급식 조리사부터 재래시장 이모카세 사장님까지 예상 밖의 흑수저들이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승부는 계급장 떼고 철저하게 맛으로 가립니다. 뭐 이게? 흑수저 요리사들이 미슐랭 스타 셰프들을 이기는 반전에 시청자들은 쾌감을 느끼고 언더독을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위에 사람들 깨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잖아요. 이겨도 본전인 스타 셰프들의 도전과 노력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지면은 약간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노력해서 열심히 싸워서 지던 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특히 여운을 남기는 건 공정한 평가와 승패를 인정하는 요리사들의 모습입니다. 백수저 중식 대가는 자신을 꺾고 절을 올리는 철가방 요리사에 웃으며 화답하고 한식 명장에게 도전한 흑수저는 덜어냄의 미학을 몰랐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갈고 닦아온 것들을 내가 잘하는 거 그냥 보여주자. 그 사람들한테 약간 그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불공정이 넘쳐나는 시대. 같은 선상에서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다는 갈망을 채워주는 게 가장 큰 인기 비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빠지면서 홍명보 감독의 플랜 B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 요르단, 이라크전을 앞두고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어제 K리그 경기를 마친 국내파 선수들과 요르단 원정길에 오른 홍명보 감독. 일주일 전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첫 번째 선택지인 황희찬이 부진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2골을 넣었지만 올 시즌엔 무득점에 출전 기회도 좀처럼 잡지 못하면서 경기력이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수가 대표팀에서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인츠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성은 손흥민만큼의 파괴력과 결정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 배준호와 엄지성도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홍 감독이 요르단과 이라크, 3차 예선 최대 난적들과의 2연전에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감독 선임 논란으로 경기 내용과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손흥민의 부상 결장에 홍명보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유인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을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에는 종목 단체장의 승인 권한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인춘 장관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연임 도전에 대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는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체부에서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장과 달리 체육회 규정상 회원 종목 단체 회장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체부는 승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체육회 공정위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활용해 막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유 장관은 문체부의 감사를 놓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피파의 공문에 대해선 의례적인 절차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수영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우민 선수가 포상금과 고급 시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전국체전에서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그동안 청명했던 가을 하늘과 달리 오늘 종일 흐린 하루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주 새별오름의 모습입니다. 풍성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한 억새풀 사이로 시민들은 가을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구름 모습을 보시면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은 구름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의 하늘은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최소 50m까지 짧아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에는 따가운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0.7도로 종일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오후부터 경기 남동부를 비롯한 동쪽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5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